오늘부터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 사주이론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뽑을 줄 아는데 그 사주를 뽑을 줄 아는 걸 갖고 어떻게 이제 그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사주의 운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오늘 올해 이사운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올해에 돈복이 재복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론을 오늘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빠지면은 못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아셔야만 걸음마 걷듯이 자세히 알아야만 이거는 사주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 배우는 게 본격적인 사주이론의 본론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사주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역학이론은 음양 오행이론이야. 오행이론이에요. 그리고 음양 오행이 이게 상생 상극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앞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오행이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오행이 있어요. 이때 이 오행은 상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수는 목을 위해서 있는 거야. 수생목. 그죠? 물이라는 수생목, 물이라는 거에서 모든 식물은 자랄 수가 있는 거야.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목에 의해서 화가 생겨지는 거야. 또 화에 의해서 화생토, 토가 생겨지는 거야. 토에 의해서 모든 곡식물이 자라나. 토생금이야. 또 금이라는 게 다시 또 배설을 해서 땅에서 융화해서 다시 또 물로 배출해. 금생수야. 이렇게 오행은 서로들 상생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야. 그런데 요거를 하나를 건너뛰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수는 목을 생하는데 하나를 건너뛰고 바로 수하고 화하고를 다이렉트로 보면은 수는 화를 죽여옵니다. 즉 수가 들어오면 불은 꺼져요. 그래서 이거를 수극화. 한문으로 이게 극할 극자야. 이게 단두대로 머리를 치는 글자야. 목을 딱 때리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극해. 그 다음에 자, 화는 화생토야. 화는 토를 생합니다. 그런데 토를 띄고 화하고 금을 보면은 화는 금을 녹여버립니다. 화극금이야. 화는 금을 녹입니다. 화극금이야. 금은 금생수야. 금은 수를 생하는데 하나를 건너뛰면 금은 목을 칩니다. 금금목이야. 극해. 금금목이야. 목은 목생화. 화를 생하지는데 목은 하나를 건너뛰면 토를 극해. 목국토야 이걸. 목국토. 토는 금을 생하는데 토는 하나를 건너뛰면 또 소를 극해. 즉 하나씩은 서들 생을 하지만은 하나를 건너뛰면 수극화. 그 화는 수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화는 또 금을 죽입니다. 금은 목을 죽여. 목은 토를 죽여. 근데 수는 토에 의해서 또 당해. 토국수야. 즉 봐요. 내가 오행 어떤 거든지 목을 봐. 목은 토를 이겨. 근데 목은 뭐한테 지냐면 금이 들어와서 금목으로 쳐. 즉 모든 오행은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내가 당하기도 하는 거야. 이거를 오행의 상극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주역은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밑바닥에 무조건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전제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 사주를 봤을 때 사주가 연, 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을 갖고 한다면은 오늘이 지금 경인월이 아니에요. 아직 입춘이 안 들어왔죠? 입춘이 양력 2월 4일 날 들어와. 그럼 아직 입춘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까지는 해가 바뀌었어도 아직까지는 무슨 년이에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 기축년이야. 기축년. 예? 그 다음에 아직 인월이 안 됐어. 임월이 안 들어오고 아직 기축년이고 아직은 정축월이야. 만세력을 보면은 정축월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정축월이야. 그 다음에 오늘 일진이 만세력을 보면은 오늘이 임술일이야. 즉 2010년 양력 1월 12일인데 오늘이 그걸 보면은 임술일이야. 임술일. 그리고 여기에 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시라고 본다면은 저녁 7시니까 무슨 시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5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가 무슨 시예요? 아니 오후. 예? 유시죠.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술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시야. 유시인데 여기가 임이니까 정임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정임은 시가 무슨 시부터? 갑귀는 갑자부터, 을경은 병자부터, 그 다음에 병신은 무자부터, 정임은 경자부터예요. 그러면 경자부터 생각해 봐요. 자, 경자부터 생각을 하면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유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럼 여기부터 경이야. 그러면 경, 신, 임, 계, 갑을, 병, 정, 무, 기. 지금 시가 기유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태어난 애 사주야.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이게 사주 내기둥인데 이게 사주의 내기둥인데 이 사주에서 잊지 마실 거는 이걸 우리가 연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축월에 태어난 임일주야. 요 임일주인데 요거를 일간인데 사주에서 요게 나야. 항상 이 사주는 나를 기준으로 임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행에서 이미 오행으로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으로 뭐예요? 임이라는 게 오행으로 수예요, 목이에요, 화예요, 토예요, 금이에요. 임수가 수지요, 수인데 수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임은 양이고 계는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수야, 양수. 양수로 태어났어. 임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임수가 이 사람은 임수가 나야. 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사람 사주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사주는 요 일간 요걸 기준해. 즉 일간이 나니까 일간인 나 임수를 기준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평가를 합니다. 그때 요 연이고 요건 월인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 연주는 요거는 우리가 조상운이야. 조상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초년운이라고 그래. 초년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데 요게 월주인데 여기가 부모운이야. 그리고 여기 월간이 요게 부고 요게 뭐야. 그래서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야. 어머니 뱃속에서 2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나하고 요거는 내 배우자야.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밑에 깔고 있는 거야. 이게 나야. 붙어서 임술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요게 내 자식 자리야. 자식 자리고 이거를 나의 노후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항상 연월 일시가 다 중요하지만은 일간 나를 기준해서 내가 잘 봐요. 어느 달에 태어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데 내가 부부 일심동체니까 내가 뭘 깔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주는 일간을 기준해서 사주를 풀이하는 거예요. 그 일간을 기준해서 내 주변,
나를 빼놓고 몇 자예요? 자,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이 나고 이 밑에가 일지. 그 다음에 시간, 시지. 그럼 나를 빼놓고 몇 자가 있어요? 7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8자인데 사주팔자인데 그래서요 8자인데 나를 뺀 7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게 사주 명리학이에요. 그런데 그럼 7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절묘한 조화를 누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봐요. 한글이 아주 우수한 글자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맺는 거는 중국의 한문과 우리 말 음운이 다르니까 그거를 나란 말씀과 표시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 한문의 음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표시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 자음 모음이 합해봐요? 자음 28자? 그죠? 그 다음에 모음이 몇 자예요? 아야, 어여, 우유 12자죠. 그러니까 그 몇 자 안 글자 되는 글자로 아마 표현을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 글자라고 그러죠. 한글이죠. 우리나라 글자는 뭐 남들이 표시 못하는 거 동물까지 그 소리 내는 까지 유사하게 그대로 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글자 안 되는 그 자음 모음을 결합해서 그렇게 절묘한 글자 뭐 수백만 개지의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주도 나를 포함해서 7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갖고 절묘하게 수십만 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절묘하게 붙이는 원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린애가 걸음마듯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만 나중에 사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자 나를 기준해서 그때 우리는 요 사주팔자 일간이 내가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나머지 7가지의 오행,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주 이론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따져야 되냐면은 음양 오행 이론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오행이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중국에서 5,500년 전에 이 주역을 만들 때 천간, 지지 이렇게 즉 우리 몸이 있을 때 즉 이게 머리고 정신이야. 그리고 이 지지 이게 육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결합해서 우리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천간이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천간인데 이 천간에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이 목에는 우리가 천간으로 목에는 잘 보세요. 목에는 여기에는 양과 음이 있어. 즉 양과 음, 태양, 해가 뜰 때 태가 있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이 뜨는 양과 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건 다 음양오행이야. 양과 음. 화도 양과 음, 토도 양과 금도 양과 수도 양과 음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우리가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대요나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들 때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으로 만들었죠. 즉 목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천간에 목에는
천간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다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에는 태양인 병화와 정화가 있죠. 태양인 병화와 정화. 그 다음에 토에는 대지인 무토와 기토. 즉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죠. 그 다음에 결실을 맺은 금이 경금이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죠. 예? 그 다음에 임수는 양수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계수는 음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천간에. 즉 천간의 오행에서 목과 토금수를 나누는데 갑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병화, 양, 정화는 음화, 무토, 양토, 기토, 음토, 경금, 양금, 신금은 음금, 임수는 양수, 계수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지지인데, 자, 요거를 잊지 마세요. 요 지지는 요거는 오행의 개념이고, 요거는 이것도 오행인데 이 지지는 반드시 아세요. 이거는 계절적 감각을 갖고 만든 거예요. 즉 이게 12달이라는 개념. 우리가 12달이라는 거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가지고 3달씩 쪼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역학은 4계절이 없는 나라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적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사주팔자가 좋고 나쁘고 아무 의미가 없어. 4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 4계절이 제일 뚜렷한 나라가 동양삼국이야. 중국, 한국, 일본, 대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역학이 발달한 거예요. 주역이.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4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4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미국도 4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4계절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 적도 위로 있는 북반구에 있는 쪽에서는 잘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도 위에 있는 북반구들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다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예? 다 적도 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죠. 미국, 영국, 카나다 다 적도 위에 있잖아요, 다. 어? 일본, 우리나라 다 적도 위에 있는 나라야. 지구상의 위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 4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5,500년 전에 중국에서 한문을 만들면서 주역을 만들면서 한문의 길을 만들 때 이 지지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30일씩 도는데 12번 돌잖아요. 그래서 음력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12달 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자축 봐요. 지지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자축이네요. 자축인데 왜 천간은 목을 간목부터 하지만은 지지는 왜 자가 인부터 안 하고 자부터 했냐면 바로 자가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해가 제일 짧죠. 밤이 제일 길어. 동지가 지나서부터 해가 점점 더 길어져. 그래서 새해가 동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를 제일 먼저 놓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고 자가 11월이고 축이 12월이고 새롭게 1월이 시작하는 인월이 입춘이 들어있는 달이 인월이죠. 그래서 요게 인이 1월인데 인이 1월인데 요 인목이 양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가 2월인데 이게 음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의 간목에 해당하는 게 계절적인 지지로서 양목에 해당하는 건 인목이에요. 그 다음에 을목에 해당하는 게 묘목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초반할 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에서 자축, 인묘, 진, 2월, 3월, 사
5. 이게 4월, 5월인데 이 4월, 5월부터 여름이죠. 예? 4, 5월부터 여름 아니에요. 이때 자 5화 이게 5월이에요. 이 5화가 이게 양화에 해당합니다. 양화에 해당하고 4월이 요게 음화에 해당돼요. 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요. 4월을 양화, 5월을 음화로 된 건 틀린 거예요. 5월이 양화고 4월이 이게 음화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요. 이 안에 있는 내용 해석하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놔두시고요. 우선 분류를 할 때는 5월이 양하고 4월이 음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인데요. 토, 양토에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환절기가 토라고 그랬죠. 근데 요 3월, 진토, 요 3월, 진토나 그 다음에 9월, 술토, 요거를 양토라고 그래. 그러니까 4, 5, 미, 신유, 술인데 요거는 3월, 요거는 9월이거든요. 근데 3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 9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환절기예요. 그때 요 진월이나 술월을 요거를 양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토, 여름에서 가을로 권한 미토라든가 요게 6월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12월, 즉 축, 요게 12월인데 축월. 요거는 음토라고 그래. 그래서 토에는 진토와 술토는 양토고요. 미토와 축토는 음토라고 그래요. 됐죠?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해는 가을인데 양금의 신월. 신월이 요게 이제 7월이라네요. 요게 양금이고 그 다음에 6월 요게 8월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음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자가 있는데 자가 양수고 해가 음수예요. 그래서 자가 양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임자 개에 그러는 거예요. 임계라는 말은 없죠.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데, 그럼 임계라고 그러면 이게 양월인지 음월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든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간목, 천간의 간목 잘 봐요. 천간의 간목, 그러니까 가물은 목, 병정은 환대, 갑은 양목, 을은 음목. 이거를 지지로 볼 때 인목이 양목이고 묘목이 음목이에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아까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대입시킬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원리를 아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되고 생각을 해요. 자축인묘 진사오에서 자, 인월부터 봄하네요. 그러니까 인묘진이 봄이죠. 그러니까 인묘 1월, 2월, 진은 환절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해야 진 3월, 4, 5미, 4월, 5월이 여름이야. 환대 5화가 양하고 4화가 음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가 금이에요. 결실 만드는 계절 안에 가을. 그러니까 이게 신이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리고 진술은 양토고 축미는 음토입니다. 그 다음에 자해인데 자가 양수고 해가 음수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대입을 할 거예요.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입을 하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주를 보는 거는 일간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나는 일간이에요. 일간인 납니다. 일간인 나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간인
요게 나예요. 요 사주는 요걸 기준해서 이 사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일간이 나예요. 일간을 기준해요. 그때 일간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십신이라는 개념, 십신이론 또는 요거를 육친론이라고 그래. 육친론. 근데 여기서 육친이란 말은 육친론이야. 그럼 왜 육친론이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일명 이걸 또 십신론이라고도 그러지만은 일명 이걸 육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주학이 참 절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나를 놓고 봐요. 인간은 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나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나를 놓고, 어? 나를 놓고 부모죠. 나를 낳은 부모. 어? 그 다음에 형제, 자매지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나를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촌수를 딸 때도 나하고 일촌 관계가 부모죠. 그리고 형제가 이촌이죠. 형제 관계가. 그러니까 형제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모가 있으니까 형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게, 자, 그 다음에가 배우자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부모, 형제보다도 나하고 직결됐으니까 배우자죠. 배우자는 일심동체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깨질지언정 일단 하여튼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우자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야? 내 이세야, 자식이야. 그러면 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식. 요거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고 사촌이 한쪽이나 두치야. 이거 이해는 의미가 없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범위가 뭐야? 요거 아니야, 요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그래서 육친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이거 봐요. 사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식을 보는 거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주를 갖고 이거 봐요. 어떤 미친 사람도 많아. 사주를 갖고 사돈의 팔출까지 해석한다. 그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사돈의 팔출을 어떻게 알아? 사주는 요거만 밝혀주는 거야. 이거만 밝히면 되지. 너 따질 필요가 없잖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 여섯 사람 말고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육친론이라고 그래. 자, 그때 그런데 나를 기준해서 이걸 왜 십신론이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기준해서 10가지로 평가를 해. 10가지로. 그러면 10가지를 평가하는데 첫째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이 외워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사주풀이 못해. 머릿속에서 딱 은밀하고 딱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주가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이게 외워갖고 수십만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워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한문을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지금부터 배우세요. 비견이라는 말이 있어. 비견. 그럼 비견이라는 이거를 한글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한문으로 써야만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안에 이 사주 명리학은 이 한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견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비할 비자야. 비할 비자. 이거를 비할 비자고 이거는 견줄견자야. 견줄견.
비할 비자에 견줄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거기 십신론 5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있잖아요. 52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봐요. 이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비견이라는 건 뭐냐면 비할 비에 견줄견자니까 뭐냐면 나하고 맞먹는 사람이야. 나하고 맞먹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육친은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먹을 수 있는 사람. 즉 비견이란 뭐냐면 나와 동급의 가족관계예요. 그러면 나하고 동급의 가족관계라는 건 뭐냐면 형제. 자매는 안 들어갑니다. 형제. 일단 형제는, 자매는 왜 그러냐면 자매는 나하고 누나, 나하고 여동생 관계는 성이 달라. 남성, 여성이라. 그죠? 동급이 되다는 얘기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돼야 돼. 그래서 형제. 응? 또 여자끼리는 자매. 여자는 여자끼리. 형제, 자매.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니까 온누이 사이는 안 돼요. 온누이 사이는 안 됩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나와 동급인 가족관계. 그러면 나하고 동급인 가족관계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남자일 때 형제예요. 자 봐요. 나보다 20살이 많은 형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떨어진 거죠. 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밑에서 떨어지니까 나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 20살 많은 형이 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동급인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솔직히 저희도 8남매인데 우리 큰형하고 우리 막내하고 20살 차이가 납니다. 저도 22살 차이. 그렇죠? 네, 20. 그러니까 거의 그런데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항상 우리 막내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예? 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는 젖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참 어린 동생들을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때는 형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 애를 돌보지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자식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떨어진 동급인 겁니다.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관없이 이거는 형제는 동급인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언니와 동생은 이거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떨어진 동급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음양이 동일한 오행이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해야 돼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보면 이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봐. 일간을 기준할 때 천간을 갖고 봤을 때 자,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렇게 있잖아요. 임계가 있잖아요. 이때 자, 갑하고 갑 똑같은 갑, 을은 을, 이거하고 똑같은 거, 나하고 동급인 거 똑같아야 돼. 이게 오행이 나하고 똑같은 거.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거 봐요. 아까 우리가 사주가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까 임이었어. 예를 들어서 임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렇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임자인데 또 임자야.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봐요.
그럼 이게 일간인데 연월 일시에서 이게 일간이 난데 나하고 똑같은 여기 일간이 또 입이 있죠. 요거를 비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거. 나하고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사주에. 나하고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인이야. 갑인월이야. 근데 내가 또 갑인일이야. 나하고 똑같은 게 있잖아요. 갑은 갑. 그러니까 갑이든 갑, 을이문을 나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를 요거를 나하고 동급이 또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비견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비견이다. 그러면 지지의 경우에 지지를 봐요. 지지의 경우에 이게 아까 갑이 양목이었죠. 예? 그러면 아까 지지에서 조금 전에 써놓은 거 봐요. 양목에 해당하는 지지가 인이죠. 갑이 양목이고 이것도 양목이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을목에 해당하는 음목에 해당하는 게 묘지요. 그 다음에 양화에 해당하는 게 오화였죠. 그 다음에 음화에 해당하는 게 사화였죠. 그 다음에 무에 해당하는 양토에 해당하는 게 진하고 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음토에 해당하는 게 미하고 축이 있었죠. 경한테 해당하는 양금이 신이죠. 신에 해당하는 게 유금이죠. 그 다음에 임자에 해당하는 게 자가 있고 개에 해당하는 게 해수가 있었죠. 조금 전에 한 걸 배우라고요. 그러면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사주가 연월 일시가 이렇게 있는데 일간이 내가 갑목이에요. 근데 월에 가서도 갑이냐. 그럼 내가 갑목인데 일간이 내 갑목인데 이게 양목이죠. 근데 이 양목이 여기도 양목이고 여기도 양목이죠. 그러면 월간에도 비견이 들어있고 월지도 비견이죠. 다 비견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인 그러면 여기 일에도 비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인이라는 육식갑자에서 갑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비견이라는 글자죠. 이것도 양목이고 이것도 양목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나하고 똑같은 게 비견인데 지지에서도 나하고 똑같은 걸 비견이라고 말해야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거 처음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목화 토금술 했죠. 지지에서도 똑같이 양목인 걸 인묘, 오사, 진술, 충미, 신유, 자해 썼죠. 그거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일간이 천간이 갑목에 해당하는 게 지지의 인목이 똑같이 양목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지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개예요. 개인데 개해다. 그러면 이게 음수지요. 근데 이 해도 음수지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게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육친론으로 이거를 비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일한 오행을 음양도 동일해야 돼요. 음양이 다르면 안 돼. 음양도 동일한 거를 비견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걸 비견이라고 그래. 우선 개념을 하셔야 돼요. 자, 그 해석은 이제 나중 얘기고 우선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빨리 앞서가려고 애를 들지 마라. 우선 찬찬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겁재라는 개념이 있어. 처음부터 개념을 자, 그럼 비견이 뭔지 알겠죠? 나하고 음양이 동일한 오행을 비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겁재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도 한문으로 써야만 이해가 돼. 이 겁재라는 글자를 잘 익혀두세요. 이게 겁탈할 겁자야. 겁탈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재물재자야.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잘 보세요. 이 겁자라는 글자를 잘 봐요. 이게 제거할 겁자라고도 그래.
자, 왜 제거할 겁자가 됐을까? 이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겁자를 어떻게 쓰나 잘 보세요. 겁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이게 제거할 것자야. 제거. 아시겠어요? 근데 뭘 제거해? 여기 힘이 들어있어. 힘력자. 힘을 없애버리는 게 겁재예요. 이게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러면 남자에서 힘을 없애는 게 뭐예요? 남자의 성기를 제거해버리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시들 바로 겁재가 된 거야. 겁탈당한 거야. 이걸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 겁자가 무서운 글자예요. 사람의 힘을, 이게 힘력자야. 사람의 힘을 다 빼버리라는 글자야. 또는 제거할 글자야. 그런데 뭐를, 여기 봐요. 이게 재야. 재물을 제거하는 거야. 즉 직기에서 겁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뺏어버리는 거야. 오늘날 맞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인데 재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뺏어버리면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만큼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게 겁재라는 개념이야. 그러면은 이건 겁재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요거는 나와 요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하세요. 나와 동급이나 음량이 다른 경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음량이 다른 경우야. 그러면 나하고 동급이야. 봐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 아까 갑을, 병정, 무기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 봐요. 이건 양목이고 이거는 음목이죠. 예? 근데 이것도 목이야. 목은 목인데 여기 을하고 갑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갑목은 양목이고 이거는 음목인데 똑같이 목은 목이죠. 오행울은 똑같이 오행은 동일해. 오행은 동일해요. 오행은 동일하고 동급인데 오행은 똑같이 목인데 음량이 달라. 즉 갑에 대해서 을. 그러면 이거 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어떤 사람이 사주가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 갑목이야, 이 사람이. 갑목인데 을묘월 해놨어. 그럼 이거는 양목이고 이건 양목이고 이거는 음목이죠. 예? 그러면 이건 똑같이 목은 목인데 이건 양이고 음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죠? 음량이 다르잖아요. 이때 이 음량이 다리 들어있는 을목을 이거를 겁재라는 말로 써요. 근데 그럼 음량이 다른 것 같고 무슨 겁재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썼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요. 자, 요거를 좀 쓰면은 여기다가 보면은 봐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아까 음양으로 이렇게 쪼개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앞에 써는 게 약이죠. 양음, 양음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요건 양목이에요. 양목이야. 근데 이 갑목에 대해서 을목, 요거를 겁재라고 그래. 그럼 을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갑목. 같은 목은 목인데 음량이 달라야 돼. 병화의 경우는 뭐예요? 정화가 겁재예요. 정화에 대해서는 같은 화는 화인데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병화. 같은 화는 화인데 음량이 달라야 돼. 같은 토는 토인데 무토에 대해서 기토. 기토에 대해서는 무토. 같은 금은 금인데 경금에 대해서는 신금. 신금에 대해서는 경금. 임수에 대해서는 계수. 계수에 대해서는 임수. 같은 수는 수인데 음량이 달리 써 있는 거.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자 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자월에 났어. 임자월에 난 계수라면 이거는 같은 수인데 음량이 다르죠. 이 임자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겁재라고 해. 겁재. 아시겠어요?
같은 수는 수인데 음량이 아까 동일한 거는 비견이라고 그랬죠? 같은 수는 수인데 음량이 동일한 건 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음량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음량이 다른 걸 뭐라고 그래? 겁재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선 지지를 또 봐요. 지지. 요거를 마저 자 정리를 하면은 그 요번에 지지를 보면은 지지의 경우를 보면은 자 아까 간목에 대해서 인목이 비견이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아까 간목에 대해서 인목, 지지, 인목이 똑같이 여기 요게 양목이고 요것도 양목이니까 요거는 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량이 다르려면은 인 대신에 묘를 놔봐. 이 묘가 음목이죠. 음목 아니에요. 그러면 간목에 대해서 음목이 묘가 될 때 요걸 뭐라 그래? 겁재라고 그래요. 그럼 잘 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을묘월에 났어. 을묘월에 난 갑이 있다고 봐. 을묘월에 난 갑이 있다고 본다면 이 묘가 지금 이것도 음목이고 이것도 음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월간도 겁재고 지지도 겁재진 거예요. 간목에 이게 양목인데 이건 음목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지도 천간만 겁재 비견 겁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지도 똑같이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일 때 뭐예요? 을목일 때는 이게 음목인데 인이 있으면 이게 양목이니까 이게 겁재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봐요. 활은 아까 오화가 들었을 때 비견이죠. 양화고 양화니까. 예? 근데 그럼 여기 오화가 아니라 뭐가 들면 사화가 들면은 겁재가 들은 거예요. 이거는 양화고 이건 음화 아니에요. 정화일 때는 오화가 들. 이거는 음화고 이건 양화 아니에요. 같은 환대 음량을 달리 있으면 무조건 겁재다 이거예요. 지지는 무토일 때 아까 진이나 술이 양토니까 비견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축이나 미 이거는 음토지요. 무토에 대해서 음토 이게 들어있을 때는 겁재. 기토일 때는 진이나 술 이건 음토인데 이건 양토 아니에요.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신을 봐요. 아까 우리가 신금이 들면 이게 양금이고 이것도 양금이니까 비견이었죠. 비견이잖아요. 근데 겁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음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유. 신은 양금이고 유는 음금만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에 대해서 유가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겁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일 때는 이건 음금인데 이거는 양금이죠. 이게 겁재가. 그 다음에 수일 때는 임일 때 여기 자일 때는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아까 비견이었죠. 그런데 해수가 들면은 이거는 양수고 이건 음수죠. 겁재가. 개일 때는 자수. 이건 음수인데 이건 양수.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지금 개가 있어요. 사주가. 개가 있는데 이게 음수예요. 근데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죠. 예? 그럼 내가 개가 음수인데 이것도 양수고 양수라면 이건 뭐야? 다 이 월간도 겁재고 월지도 겁재죠. 다 겁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오행, 같은 목이든 같은 화든 같은 토든 같은 금이든 같은 수든 간에 똑같이 오행은 똑같은데 목화 톰수 똑같은데 음량이 다른 거죠. 음량이 동일한 거는 뭐라고? 비견. 음량이 다른 거는 겁재라고 해요. 자, 그럼 봐요. 이 음량이 다른 거 갖고 뭐 대단하다고 겁재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썼을까? 이게요. 바로 남녀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미 옛날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벌써 같은 형제라도 남녀 7세가 되면 같이 안 재우죠. 같은 형제자매라도 7살이 넘으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재우잖아요. 바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고구려 때도 고려 때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근친 결혼이 많았어요. 왕족들은 사촌간에 결혼했죠.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전응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미 5,000년 전에
이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 관계는 이게 아무리 형제 자매래도 형제 온누이 사이래도 이거는 겁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겁난단 말이야. 무섭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겁제의 의미를 집어넣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성이 다르면 특히 남자의 경우에 여자를 재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이 여자를 뺏어갔죠. 전쟁도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중국의 부족 전쟁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이 다를 경우에는 재물로 생각하고 뺏어오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겁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견, 같은 오행인데도, 동일한 오행인데도 이건 양끼리, 이건 음끼리, 음양이 다른 거를 겁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벌써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사주에서. 벌써 내가 계일간인데 임자월에 나왔어. 그럼 내가 이게 있는데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야. 겁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 걸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좋은 의미에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는데, 사주에 겁제가 많은 사주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돈이 좀 모일만 하면 형제들이 와서 재 뺏어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겁제가 있는 사주는 별로 좋은 사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겁제란 이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 겁제라는 글자 자체가 나쁜 글자예요.